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장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또 궁금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으로 전 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논란의 친일파 발언 열흘째, 충북도청에선 찬반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가 김영환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금의 반발은 말꼬리 잡기, 억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18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반호법이라는 말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다른 분들이 반호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그런 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일본이 받아들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 김영환 지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불찰이라며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도 100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던 당초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논란 확산을 예상하지 못했고 대통령 방일 일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지지엔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사과는 발언이나 글 전체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주장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그런 역사의식에는 변함이 없고요. 친일파의 표현에 대해서 국한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죠.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구걸하지 말라고 한 표현도 논란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구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해야 되고 일본이 그걸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과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신을 비판한 이모선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대한 고소 계획을 철회하고 개인 SNS는 절제해서 신중하게 쓰겠다며 마무리한 김영환 지사. 일부 표현만 사과한 데다 또 한 번 지지를 강조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여론의 찬반 갈등을 진행형이라 그의 사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김영환 도지사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출발을 했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그 전향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 정치적 이념, 배경, 또는 충성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정치적 동행을 부각시키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발언의 수위라는 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좀 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환 도지사가 과거에 그 정치적 전향을 하면서 썼던 저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겁하거나 뻔뻔하거나. 그 제목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네, 신용환 교수님. 네, 시쳇말로 말이여 막걸리여라는 얘기들 흔히 합니다. 자, 특정 단어에 대해서 사과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반쪽 사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과인지 아닌지. 전 도민에 대해서 독해력 테스트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인들이 사과하기 싫을 때 주로 쓰는 말, 통념의 석이다. 진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은 미래로 가자는 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근본 취지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미래로 가자는 거 다 동의하지만 결과는 도민들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 논리 관심 없습니다. 그런 도민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황당한 역효과를 낳은 것이죠. 예, 정 변호사님. 예, 그 여당 출신의 도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뭐 찬성 지지하는 발언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가 되련다 또는 사과나 참회를 구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조속히 사과하시는 것도 역시 도지사님의 몫이었는데, 사과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서 당내 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에 산적한 여러 중부 내륙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지사의 발언 때문에 도민들 간의 분란과 또 갈등이 야기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이제 그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 정치인이든 간에 자기의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수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 있고,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보수든 진보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발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이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이든 간에 일본으로부터 압제와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분노를 강제적으로 사겨라, 또는 뭐 그런 분노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든가, 또는 뭐 피해자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을 구걸이라고 매도한다든가, 이런 그 표현들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정 단어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걸 비판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다 등등을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한다, 변호인까지 선임했다 등등으로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지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도민들까지 그렇게 양 진영으로 나눠서 양극단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소위 말하는 디바이드 앤 룰, 분리하고 그걸 지배 통치를 한다. 이게 아주 고대 시대부터 가장 쉬운,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죠. 쉽다는 거죠. 자기 편 만들고 상대편 가르고. 왜 우리 도민들이 그런 거에 희생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전체 정세에 맞지 않는다, 일반 정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사과는 화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거 운운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쉽게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영 논리로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계속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효과가 났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도민들을 통합하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표현에 대한 것에만 사과를 하셨단 말이죠. 더불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정부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적 대일 외교 구상이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환 도지사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 도지사죠. 충청북도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그 역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의 역할은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충청북도와 관련이 있는 일에 매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지지할 일, 또 찬성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중앙정부의 그 정책들이 충청북도의 이해와 엇갈릴 때에는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충청북도가 아직도 국회의원인 것처럼 외교적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매달려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 제3자 배상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논란의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과연 충북 차원에서 또 지도자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순서가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선 제3자 배상안이라는 게 나오게 된 그 근본 배경이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비롯된 거잖아요. 2018년 대법원 판례의 근본 취지를 보면 국가 대 국가, 어떤 정부 대 정부의 손해배상이라든지 민사, 강제징용 이런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단 강제징용 이런 분들에 대한 위자료, 어떤 심적인 상처 이런 거에 대한 위로 이런 보상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즉 개인에 대한 모든 보상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위자료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많은 사회적 지금 논란이 현재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이 제3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딱 법을 만들면서 더 이상 일본이 이 한일 협정 빼고는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자, 심적 상처에 대해서 과연 남이 제3자가 보상해 주는 게 심적 상처가 치유가 되느냐, 이런 사회적인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정부 입장이 그래 했다고 하면 정부 입장대로 미래로 가자, 이런 큰 틀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게 강론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그것을 어떤 강력하게 SNS에 표현하면서 도민들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이 부분은 아쉬운 거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템포, 두 템포 좀 심사숙고하면서 좀 더 봤어야 되는데 그걸 막바로 그냥 치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계속 SNS를 통해서 활발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여당에 기반을 두고 계신 도지사가 본인 이제 정부의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견해를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사과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본인의 역사 의식이나 뭐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 발언은 당연히 뭐 본인의 역사적 의식이니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사과를 할 때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 굳이 거기 그런데 표현도 친일파에 국한해서 사과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역시 본인들도 원치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는 게 맞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위자료의 성격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국가가 오히려 또 자기 국민에게 강제한다는 것 정책 자체가 좀 넌센스이긴 하죠. 어쨌든 지금 정부가 그런 방식의 위자료 지급 방식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처하고 있는 스탠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분에 맞는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문제되는 것들이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야 될 분들이 중앙정치에서 손을 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계속 국회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치에 몸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수장으로서 자기 지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내팽겨놓고 계속 중앙정계의 문제라든가 대일 외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념적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지사를 바라볼 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어서 빨리 우리 도지사도 충청북도 도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학폭 관련된 모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많은 비유 등등이 이제 인터넷상이나 각종 SNS에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맞은 사람이 자기나 또는 누가 친인척 또는 제3자가 치료비 대줄 테니까 고치고, 야, 때린 사람이 특별히 사과하지 않고 하지만 나는 내가 이거 다 치료하고 그랬으니까 미래로 가자. 손뼉이라는 게 마주쳐야지 이 소리가 나잖아요. 미래로 가자는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본립도생이라는 옛말이 있죠. 기준점이 명확할 때 어떤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조건 우리가 스스로 미래로 가자 그래서 과연 그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인지 과거 회귀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것까지를 보면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달라가 아까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그 대법원 판례 본질을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으로 이 심리적 그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이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질을 같이 알고 있다면 진짜 미래로 가는 게 뭔지를 감안해서 SNS도 하고 도민들과 같이 교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한참인데 그 이유가 이 제3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공익법인을 통한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사실 주문상에는 금전적 배상만 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또는 뭐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정부 또는 공익법인이 변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전혀 논의된 바나 통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설이라든지 판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고 이런 또 어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판례나 학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굳이 변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금전적 보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과연 이런 역사적 문제를 경제적, 금전적인 걸로 보상할 수 있느냐 그 가장 쉽게 돈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3억 불을 일종의 이제 무상으로 원조하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었어요. 일본 내 자산, 일본의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통해 지원하는 거고 2억 불은 이제 장기 저리 차관이었습니다. 그럼 1965년에 이게 협정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당시에 행정, 주민등록 또 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런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약 9.7%의 사람들만이 일부 그 배상 보상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럼 약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배상 보상을 못 받은 거죠. 그럼 그 돈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1960년에 일본의 GDP와 2020년에 일본의 GDP는 약 8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억 불을 지금 그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죠? 3억 불이면 지금 240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을 과연 제3자가 지금 배상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습니까? HYANG 땡땡땡님께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의병활동의 본고장에서 우리 선현들을 욕보이는 발언을 철회하라. 일 열심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충남, 충북 도민 공무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댓글은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말과 관련된 거죠. 어차피 이게 설화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 본인의 위치에서 발언할 때 단어 하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큰 파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네. 말하자면 한 번 말을 뱉으면 주워 담아도 여전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댓글 같습니다. 네, 언제나 말을 하는 입장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간 뉴스 분석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음주 추태 의혹이 일었던 박지원 충북도 의원. 항공사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지난주 MBC 충북이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제보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기내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고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하다 변상금까지 물었다는 내용.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동료 의원이 흡연을 시인하면서 거짓말까지 드러났습니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박지원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취재진이 몰려들자 결국은 짧게 사과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력 입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의장은 해외 연수 중 도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의회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품위를 손상했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종합적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며 충북도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건 지난 2017년 물난리 중 해외 연수를 갔다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학철 의원 이후 5년 반 만입니다. 윤리특위는 다음 주 안에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를 열어 조언을 들은 뒤 오는 24일 2차 본회의 때 징계 수위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제명 4가지인데 제명하려면 전체 도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017년 당시 김학철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와 사과 2가지 징계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의회 윤리특위 일정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로 윤리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와 제명 4단계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해외 연수 중 기내 음주 추태와 호텔 흡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행태가 우연히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나온 것이지만 평상시에 그런 그 행태가 늘 있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늘상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인데 어떤 사건과 계기가 돼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차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치인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뭐 감싸기 정도의 그 징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해마다 연말 되면 사자성어 선정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2022년 사자성어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된 것을 행하고도 바로잡지 않으면 또 사과하지 않으면 그게 더 잘못이다. 자, 처음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강력히 부인을 했죠. 나중에 진상조사 다 그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글을 쓰고 결국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진상이 규명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나중에 충북 도당에서 1년 당원권 정지와 공개 사과를 일종의 이제 징계를 하니까 그때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과이불개 만시디탄이죠. 아무런 사과의 효과가 없고 어떤 반성이라고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앞선 주제에서도 저희가 반쪽 사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즉각적인 사과 반성이 있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당원권 정지와 공개 사과에 이제 징계를 하자 그때서야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문 속에서도 진정성이라든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 개전의 정은 좀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3월 24일이었죠. 해당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원직 박탈은 모면을 했습니다. 이 징계에 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우리가 그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서 단순한 그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도 정직 3개월 뭐 이런 정도로 매우 센 그 징계를 받거든요. 예. 지금 징계 종류를 보니까 아주 강력한 제명 이외에 출석 정지 30일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중징계가 별로 없네요, 보니까. 말하자면 좀 징계의 수위라고 하는 것과 또 주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징계 수위가 촘촘하게 좀 만들어져서 다음번 사고에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통한 이제 그 일벌백계의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방송 중에 그 나쁜 것을 왜 이렇게 닮아가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예를 들어서 의원직 박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윤리특위의 마지막 이제 본회의 역시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맨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돌아와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외부 전문가 7명씩이나 7분씩이나 모셔서 그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제명해서 기본 권고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도의회 35명 중에 28명이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 7명. 당연히 어찌 보면 예상되는 결과 뻔하다. 결국은 뻔한 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런 자문위원 뭐하러 합니까? 예, 네. 아쉽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화상회의 엄청난 상황에서 굳이 현지에 가서 단기적으로 사물을 보고 오는 것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뭐 어떤 학습을 하거나 하는 1, 2년짜리 장기 연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 해외 연수라는 것이 과연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정책 보고서를 내는데 그 정책 보고서라는 것이 쓸모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연수라는 제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보면 대개 위로 차원의 보상으로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의회 해외 연수는 폐지가 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만져보고 겪어보고 또 물어보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해외 연수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TV 홈쇼핑, 여행 프로그램, 여행 상품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죠.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올까? 과연 예를 들어 사진 장면 같은 걸 보면 의회 담당자랑 대화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의회 앞에서 기념사진은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이런 데서 새마을운동 수출하고 합니다. 수많은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 동남아 이런 국가들에 와서 연수 받아요. 열심히 연수 받고 하고 합니다. 체험형 진짜 제대로 된 한 나라라도 가서 제대로 된 그 나라 의회면 의회, 그 나라 제도면 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면 신기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해외 연수의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분히 올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 해외 연수를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마무리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가셨고 그에 따른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나 단기간이라도 인터넷이나 자료로만 보는 것과 진짜 관련 있는 나라에 가서 직접 잠시라도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해외 연수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전적 해외 연수를 가는 승인 절차라든지 사후적 절차를 좀 확실히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재발 방지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레밍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의원이 있었죠. 근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때도 분명히 대책을 세웠을 텐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징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구성원이 징계 사유를 발생하면 기관장은 조직 내부 사람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들 자체 모임에서 징계를 논의하다 보니까 동료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거 또는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손방망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 의회라든가 또 국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징계 문제가 제대로 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고 그 구성에 있어서 권한을 제대로 주고 내외부 구성원들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그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야만 의원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그 이제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구성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이번에 이 충북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린 것이 최초의 일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라는 이제 성격상 자문을 하는 것이지 자문에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결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일반 공무원들과 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고 징계를 너무 엄격하게 한다든지 징계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좀 반할 소지가 있다. 이게 아까도 그래서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좀 간극도 크고 좀 뭐 공개 사과, 뭐 경고 이런 것도 이제 경고부터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정 능력과 선거를 통한 그 차후의 선거를 통한 심판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 징계 수위를 높이거나 징계를 자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있죠. 김학철 전 도의원. 근데 그때 긍정적 효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30일 출석 정지 이런 거에서 본회기 또 본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치게 다뤄놓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30일 출석 정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본회의 회기랑 비회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석 못하는 건 4일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493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해치게 다 이미 다뤄놨는데 내부적으로 일종의 이제 내규처럼 해놓은 거겠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 유명무실해지고 그냥 의문의 일패만 그렇게 각인되는 또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경상도 그 의성 뭐 이런 의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다시 이제 이렇게 소환이 되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아마 그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선거를 통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데 선거철쯤 가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외부 인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정도 수준에서 끝나자고 하셨는데 만약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상의 그 지방 정치인에 대한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예. 잘못을 했을 때 그 주민 소환의 요건을 매우 완화시켜서 시민단체나 또 일반 국민들이 그 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미흡하다고 느낄 때 주민 소환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징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겠군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소환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유저 MG95F님께서 기득권 권력자들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법의 잣대가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고 정작 그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다른 댓글 있으십니까? 예, 해외 연수는 반드시 자기 돈으로 가길 바란다. 연월차도 내고. 예. 이게 자기 돈으로 갔을 때도 저런 행태가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간 뉴스 분석 세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에 매달려 차체를 뜯어냅니다. 굴착기 위로 무너진 돌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은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이 돌무더기에 깔린 5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전날 발파한 갱도 벽면을 굴착기로 다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난해 9월 단양의 한 백운석 광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사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사업장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광사는 이런 규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사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신 광산안전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 광산안전법이 광산사고에 적용하는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대부분 현장에선 7년이니까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안전조치 의무도 비교적 느슨한 데다 같은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산안법보다는 훨씬 낮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런 점에서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산업재해 처벌을 꾸준히 강화하는 흐름에 비해 광산안전법은 여전히 6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안전법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은 아마 60, 70년대에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 50인 미만 광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내년까지 유예되면서 사고 후 고용노동부 조사도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광산 매몰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용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굴착기 기사가 광산 낙석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비디오에서 나와 있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광산안전법의 적용 이외에 좀 더 진전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많은 그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많은 경고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제조업체 못지않게 안전사고가 많이 날 만한 것이 광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예, 오히려 광산의 수와 광산 노동자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2021년도부터 사고 수는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런 게 중대재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특별법으로 광산안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최대형이 징역 2년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과라든가 가중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안전사고에서 나타날 때 법을 지키는 비용보다 법을 안 지켰을 때의 비용이 오히려 낮다라고 하면 특별히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 경북 봉화 사고에서 생존자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이제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6개월 이상의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생활 안전의 각종 사고들 작년 말에 있었던 거 2014년 이런 거 포함해서 산업 안정, 산업 현장에서 이런 재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뻔히 다 예상이 되고 대부분이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인재로 판명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서야 예를 들어서 뭐 생존 박스를 만든다든지 통신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지금 21세기 극단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2인 1조 작업 이런 것들을 의무화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한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고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생활 주변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광산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좀 뭔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탓일까요? 예,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기업의 현실이 이제 따로 노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또는 광산에서 뭐 채굴을 할 때 나오는 그 제품들이 많은 외부 불경제를 양산하거든요.
환경오염이라든가 또는 뭐 산업재해라든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외부 불경제에 따른 비용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할 텐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 외부 불경제에 따른 가격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같은 걸 못하는 거죠. 정부가 좀 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외부 불경제에 따른 그 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을 실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래야만 그 돈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법적 요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뭐 2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좀 큰 데들을 위주로 이런 법규 적용들이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고는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영세한 기업체 등등에서 이제 대부분 중요한 사고가 또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2인 1조로 해라라고 했어도 그렇게 이제 다 강제하고 권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채산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하다가 떨어져도 누가 신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2인 1조 같으면 이제 옆에 사람이 뭐 기본 조치를 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 각종 이제 뭐 통신 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3D로 스캐닝을 해서 뭐 갱도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보여준다. 이런 건 다 이제 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강제를 하고 법률로 만드니까. 그런데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광산뿐만 아니라 채석장 이런 거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데들하고 이렇게 보면 영세 사업장들이 과연 다 현실적으로 그걸 반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도 단순 법규로 강조할 것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를 커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광산 사고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고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인 그런 적용이라든가 또 법적인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 그 봉화 사고 때문에 정부에서 광산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한 와중에서도 이번 사고가 나타났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 3월 1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추진단을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제도의 허점이라든지 중복 적용되는 부분, 공백이 있는 부분을 일거에 좀 손보겠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본건에서는 또 그 광부가 아닌 굴착기 기사가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되지 않은 보통 지입배 형식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또 안타까웠던 부분은 법령 정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근로자에 대한 이제 안전의식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산업 안전 사고와 달리 광산 내에서 돌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사고를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해 봉화 사고에서도 한 10년, 20년 된 지도를 가지고 계속 시출을 하다 보니 피해자 구조가 늦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주나 안전 장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 1차적인 부분이지 법령의 보완 또는 처벌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문제되는 게 정부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라든가 법령의 정비, 그다음에 처벌의 강화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만 넣었지 그로 인한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아까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어떤 안전시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적 그 자금을 통해서라도 영세한 업체에 대한 안전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대책이 같이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광화권을 취소한다든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사후적인 거, 사후 약방문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안전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사전 예방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3D 디지털 화면으로 스캐닝을 해서 미리 사전에 자기 들어갈 작업장을 다
보고 숙지를 한다든지 통신 시설을 대부분 이제 무선 장비로만 돼 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사전에 갱도 안에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유선에 대한 장비를 해서 유사시에도 배터리나 이런 문제 없이 한다든지 또 요즘은 레이저 각종 이 스캐닝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추공 안에서 미리 사전에 갱도를 다 살펴보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간다든지 각종 첨단 기술 뒀다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아까 영세사업장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근로안전감독관 이런 데 큰 기업들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은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를 공적 영역에서 안전감독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번 다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한번 짚어주시죠. 유저 JH8NY님께서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안전 유도자를 들먹인다. 현장은 장비 운전수의 경험치와 실력뿐이다. 급경사에 특화된 장비로 운전탑 보강과 안전벨트 착용으로 생명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현장의 애환을 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처벌 위주의 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네요. 압수수색 안 들어가냐? 이렇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다음에도 더욱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